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하고 함께 이미 교재 다 받아보시고 풀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요, SK그룹 기출 문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인지역량 파트 중에서도 먼저 해볼 거는 언어 파트인데요. 언어 파트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이름은 아마 독해 파트가 될 것 같아요. 독해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긴 지문에서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복합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지문에 세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자, 이런 지문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고 아마 이 전 연도 그리고 전전 연도 수많은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독해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즉 어떠한 빈칸이 없거나 빈칸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나 혹은 A, B, C 이래서 순서 맞추는 거가 아닌 이상 그런 독해가 아닌 이상 대부분 독해 즉 잘 읽고 있나? 이 내용을 문제 1, 2, 3, 4, 5번하고 대입해 봤을 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라는 일치불일치라고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독해는 글을 주고 이걸 잘 읽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다 보니까 문제는 자꾸 어려운 말을 씁니다. 다양한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독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읽어봤을 때 나중에 1, 2, 3, 4, 5번으로 나왔던 내용이 이 지문하고 맞는지 아닌지 그 내용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은 1, 2, 3, 4, 5번 즉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 중에서 이 지문과 맞는 내용 하나만 골라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한민족 고유의 옷이다 라고 했네요. 자,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봤을 때 어떤 스타일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첫머리를 보면 어떤 명칭에 대해서 정의가 나왔을 때 여기에선 한복이죠. 한복에 대한 무엇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어떤 시대 구분이 나와 있다면 시대별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지문을 정리하는 것이 아마 1, 2, 3, 4, 5번 보기하고 해결해 봤을 때 맞춰 봤을 때 그 내용을 묻는 것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한 지문이 있을 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가요?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복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구나. 한복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까? 어떻게 구분해서 주장할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장하는 글일 경우 그랬을 때 구분 짓는 표지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아무래도 시대 구분을 할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삼국시대 사람들은요.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를 기본적으로 입었고요. 저고리 바지는 남녀 공용이었으며 상하, 기천 관계없이 모두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덧입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시대 구분 이어집니다. 삼국시대 이후인 여기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어디 시대냐면 남북국 시대에는요. 서민과 귀족이 모두 우리 고유의 두루마기인 직령포를 입었다. 그런데 귀족은요. 직령포를 평상복으로만 입었고요. 서민과 달리 의례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는 입지 않았다. 그런데 라는 거 나온 거 보니까 내용이 살짝 바뀔 것 같았는데 역시나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요. 복식구조가 크게 변했는데요. 특히 귀족층은 중국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었지만 서민층은 우리 고유의 복식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복식의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즉 귀족과 서민과의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도요. 시대 또 하나 갑니다. 조선시대에도 한복의 기본 구성은 지속되었습니다. 중기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한복 디자인은 한층 단순해졌다라는 거 보니까 자, 조선시대 전기보다 중기 후기로 갈수록 단순해졌고 띠 대신에 고름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중기나 후기
붙어요. 조선 후기에는 또다시 한번 시대 구분되어지네요. 마고자와 조끼를 입기 시작했는데 조끼는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관복에는 평상복 얘기했고요. 이제 관복입니다. 관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골룡포 들어보셨죠? 골룡포는 임금이 일반 진무를 볼 때 입었던 진무복인데요. 그 흉배에는 금색 실로 용을 수놓았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문무백관의 상복도 골룡포와 모양은 비슷했는데요. 그러나 무관의 상복의 흉배에는 호랑이고요. 문관 상복의 흉배에는 학을 수놓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구분이 가능했겠네요. 무관들이 주로 대례복으로 입었던 구군복은요. 무관 최고의 복식이었습니다. 임금도 전쟁 시에는 구군복을 입었는데 임금이 입었던 구군복에만 흉배를 달 수 있었다, 붙였다라고 하고 있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 남북국 시대에는요. 서민들은 징령포를요. 공식적인 행사에도 입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귀족은 입지 않았죠. 고려시대에는요. 복식 구조가 크게 변하여 모든 계층에서 중국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는 현상이 나타났나요? 아니죠. 중국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은 계층은 귀족만 입었다라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라는 부분이 틀렸네요.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고름을 매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인한 마고자를 입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조끼였죠. 조끼. 자, 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구군복의 흉배에는 호랑이가 수놓아져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나왔네요. 구군복의 흉배에 수놓아져 있는 것은 즉 구군복에 흉배가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호랑이가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었던 상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부분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시대 문관의 경우 골룡포와 비슷한 모양의 상복에 호랑이가 수놓아져 있었나요? 아니죠. 학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어려웠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다음 글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즉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볼게요. 처음 멀머리를 봤더니 장가간다와 시집간다의 두 용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려고 하나 봅니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봤더니 후자가 나중에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가간다라는 말이 먼저 생겼구나. 이것은 문화 변동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두 용어 다 결혼한다의 의미입니다. 전자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후자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하, 이전에는 즉 예전 문화의 흐름대로 보자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먼저 가서 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장가간다라는 말이 생겼겠고요. 그 이후에 문화가 바뀌면서 아하, 시집간다라는 것, 즉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것이 생겼겠구나. 그러면 문화로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문화가 먼저 생겼겠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거주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율은 무엇이냐면 혼인한 부부가 장차 미래에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살림을 차릴 것인가. 자, 역사적으로 거주율에 있어서 처거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처가에 가서 사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신혼부부가 부인의 본가의 거주지를 정하고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간다라는 말이 먼저 생겼던 것 같네요. 이와 같이 거주율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까지 혈통률에 있어서 모계제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서 자 이제 넘어갑니다. 유교적 혈통률의 영향을 받아 삶의 모습은 처거제에서 부계제로 변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삶의 모습은 처거제, 부계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체제는요, 조선 전기까지 대부분 유지되었고요. 친척 관계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할 경우 처가로 장가를 든 선조가 이 마을의 입향조가 되었다. 즉 처가로, 즉 사는 것은 처가에 가서 살지만 뿌리 내려서 본적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그 남자의 혈통으로 간다라는 거죠. 얘기를 듣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처거제, 부계제의 원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주율과 혈통률을 결합할 경우 혼인에 있어서는 남자의 뿌리를 뽑아서 여자의 거주지로 이전하고 집안 계층의 면에서는 남자 쪽을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것, 즉 사는 것은 여자 쪽으로 하되 혈통은 남자의 혈통을 따른다라는 말인 거죠. 거주율에서는요, 여자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고 혈통률에서는요, 남자의 입장이 유리하도록 하는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삶의 진화선상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시점에 처거제, 모계제를 유지하는 가족 제에서 남자의 반란이 있었다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처거제에서 부거제로 전환된 시점을 정확하게 지목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부거제가 시행된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 사는 것도 바뀌어 갔네요. 거주율이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회 변동이다. 혁명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에 커다란 사회 변동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부계제가 부거제보다 먼저 등장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전기, 그 다음에 후기이지요. 그래서 먼저 등장했고요. 고려시대의 남성은요,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네, 처가에 가서 사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지요. 조선 전기에 이르러 가족관계에서 남녀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나요? 아니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틀렸네요. 우리나라 거주율과 혈통률은 모두 여자 위주에서 남자 위주로 변화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점차 변화해 갔죠. 원래는 이렇게 외가에 가서 살거나 그다음에 혈통률은 혈통은 남자 쪽을 위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서 어느 점인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지목하기는 힘들지만 후기에 부거제가 시행된 점에서 남자 위주로 변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균형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묻고 있네요. 그러면 맞는 것이 하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러시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러시아어를 전혀 모른대요. 언어에 관한 얘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여행 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그림책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보다는 그림으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어떠한 언어적 표현도 없고 오직 그림만 들어있다. 그는 그 책에 있는 사물의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자, 빵이 필요하면 상점에 가서 빵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책에는 다양한 종류의 빵 그림뿐 아니라 여행할 때 필요한 것들의 그림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과연 이 여행자는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네요. 유감스럽게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자전거 상점에 가서 자전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보자. 자전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자전거를 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를 팔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렇죠. 자전거 그림만 보여주고서는 그 내용, 속속들이 자세한 의사소통은 불가하겠네요. 결국 그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구매자를 위한 그림과 판매자를 위한 그림을 간단한 기호로 구별하여 이런 곤란을 극복하려 해볼 수도 있다. 그림에서 무엇으로? 기호로
넘어갑니다. 예컨대 자신의 그림 옆에 화살표 기호를 추가로 그려서 오른쪽으로 향한 화살표는 구매자를 위한 그림을, 왼쪽으로 향한 화살표는 판매자를 위한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 무엇을? 기호를 추가해보자.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는 불가했으니까 그랬더니,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의사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호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속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러시아에 만약에 갖다 치면 그분과 저와의 약속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은 어떤 것이 판매를 의미하는 화살표이고 어떤 것이 구매를 의미하는 화살표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상대방에게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사려는 사람이 책을 들고 있는 여행자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행자 자신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무엇을 통해 전달할 수 있을까? 여행자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자전거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진짜 자전거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확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확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속에 의해서도 기호의 의미는 결정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기호는 약속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결정된다라고 했죠.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한 사물에 대한 그림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전거를 아마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의미가 확정된 표현이 없어도 성공적인 의사소통 가능한가요? 불가능했죠. 불가능하다라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상이한 사물에 대한 그림들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는 이 글을 보기 5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2021년도 상반기 인지역량 언어 파트였고요. 문제는 총 3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 어땠나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지문의 내용 자체가 막 법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러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읽어봤던 독해 지문보다 어때요? 좀 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문을 만났을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중요한 건 시간 싸움이겠죠.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얼마나 정확한 독해를 해내느냐,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승패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이 내용이 어렵지 않았을 때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독해하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어떻게 글을 많이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글을 많이 읽어본다, 무조건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쉼표, 즉 띄어쓰기 한 것과 줄이 바뀌는 것과, 즉 나만의 스타일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독해를 하면서, 긴 글일수록 독해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읽는 방법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